회사는 다니기 싫지만 파이어는 하고 싶어. 에피소드 넘버 11.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39살 싱글 직장인입니다. 오늘은 회사 다니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서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회사는 다닐만해? 회사 다니는 거 좋아해? 어때? 이런 질문인데요. 솔직히 회사 다니기 좋은 사람, 좋기만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다 좋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또 싫다고 하기에는 또 회사 덕분에 제 꿈에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돈을 주니까요. 예전에는 진짜 월급날만 기다렸죠? 지금도 뭐 그렇지만요.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지금은 그 월급 자체보다 그 돈으로 어디에 투자할지가 더 기다려집니다. 그 고민하는 게 정말 행복해요. 같은 뭘 살까인데 물건이 아닌 내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처음에 파이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솔직히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이런 컨셉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정말 평범한 직장인들도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진짜 딴 나라, 먼 나라 부자들 얘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특별한 부자가 이렇게 되는 것보다 그 꾸준한 사람, 시스템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창한 목표 대신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아주 작은 습관부터 만들기 시작을 해봤습니다. 집에서 도시락 싸가기, 커피 타가기, 음료수 간식 줄이기. 지금도 가끔은 스타벅스도 사 먹고 하지만요, 좀 횟수를 줄여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식도 줄이고 구독 서비스 줄이고 삶을 단순화해서 그냥 일하고 운동하고 자기개발하는 것 등등 외에는 꼭 필요한 거 외에는 신경 쓰지 않고 그만큼 지출도 줄어들겠죠. 미래에 여유 있고 자유를 즐기는 내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금 지금의 희생이 약간 좋아질 수 있고 월급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투자하기를 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쓰고 남는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리 자기가 정한 목표량을 떼어놓는 것이죠. 미래의 나에게 먼저 월급을 보내주는 거예요. 저의 자유를 살 돈이죠. 그리고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남들과 비교하지 않기입니다. 누가 뭘 샀다, 명품을 샀다, 유럽 여행을 갔다, 어디 좋은 데를 갔다, 차를 샀다, 그런 거에 조급해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 거에 그냥 신경을 끄기로 했어요. 제 인생은 그냥 제 속도로만 가면 되니까요. 옆을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가끔은 옆을 봐야 된다고 하지만 대신 저는 투자 계좌를 볼 때마다 미소가 나옵니다. 그래도 이만큼 쌓아놨구나 하면서요. 작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꾸준히 쌓이는 숫자들을 보면 물론 약간의 변동 왔다 갔다는 조금씩 있지만요. 그래도 잘하고 있네 이렇게 스스로를 칭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파이어는 빨리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물론 일찍 다다르면 좋겠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 것 같아요. 운동에도 비슷하게 비유를 많이들 하시죠. 저도 13,000불 종잣돈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누구에게는 큰 돈일 수 있고 누구에게는 작은 돈일 수 있는 그런 액수이지요. 근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시작을 하느냐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내가 피땀 흘려서 하기 싫은 거 해가면서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안 입고 안 쓰고 모아온 것이니까요. 그렇죠?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친구들과 덜 만나야 될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지금은 못하지만 그죠? 하지만 지금은 그것의 10배가 되었고 점점 커가고 있으니 돈이 항상 나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든든합니다. 정말. 네, 월급을 받아서 어디에 투자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저는 항상 행복해요. 제가 매달 뭐 말, 월, 초 이렇게 월급을 받는데요. 네. 진정한 의미의 투자이고 나의 행복과 자유를 사는 일이니까요. 지금 당장의 행복에 돈을 다 써버리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도 소소하게 하나씩 좋아하는 거는 하고는 살아요. 안 그러면 삶이 너무 퍽퍽하잖아요. 그죠? 너무 통제하고 모으기만 하면 숨 막히고 지금의 삶도 소중하니까요. 그게 뭐가 됐든 중요하진 않아요. 하나씩 하기. 그리고 아직은 투자하는 게 그 1인분의 직원 역할은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 그럴 날을 고대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출근합니다. 네, 해야겠죠? 네, 이제 곧 주말인데요. 네, 억지로 끌려가는 마음이 아니라 미래의 나를 응원하는 마음으로요. 회사가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내 꿈을 이루는 소중한 발판은 될 수 있으니까요. 아주 소중한 발판이죠. 그래서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고 그래서 언젠가는 평일 아침에도 바닷가를 산책하고 좋아하는 책을 읽고 시간에 쫓기지 않는 삶을 그런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네, 돈으로 자유를 사는 거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그날을 그냥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날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자유를 만든다는 걸 믿으니까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혹시 뭐 일요일 저녁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자신, 회사 가기 싫은 월요일을 매주 그렇게 겪고 계신 여러분들이시라면 우리 같이 조금씩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가봐요. 천천히 하지만 꾸준하게 매달 얼마씩 세이브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뭐 가계부도 써보시고 필요하시다면 네, 유튜브에서도 많이 이런 경제 채널 같은 것도 찾아보시고 경제적 자유는 생각보다 멀리 있는 꿈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우리들 곁에 가까이 있을 수 있고 오늘 내가 하는 작은 습관 속에서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 언젠가는 웃으면서 여유 있게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다. 그때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 어떤 계기가 됐든요. 그죠? 본인만의 다 그런 계기와 스토리가 있으실 거예요. 아직 없으신 분들은 찾으시면 되고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요 준비생 미셸 통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9살 캘리포니아 주공무원, 연봉 7만 불, 세후 월급 4,150불. 저는 50살에 반은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얘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캘리에 살고 있는 미셸 통통입니다. 오늘은 예쁜 꽃 사진들로 영상을 한번 꾸며봤어요. 오늘은 제가 앞으로 11년 동안 실제로 실천하려고 하는 인생 계획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 영상은 몇 년 안에 100만장자가 되는 방법 이런 엄청난 거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영상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소소한 거에 가깝죠. 비트코인으로 인생 역전하는 법도 물론 아닙니다. 저도 방법을 모르고요. 그리고 주식으로 뭐 한 달에 1억 수익 내는 법 이런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소소하고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로 그런 계획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는 아주 아시다시피 평범한 직장인 공무원이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고 세후 월급은 4,150불 정도가 됩니다. 물론 그 사이드 잡으로 한 800에서 1,000불 정도 더 벌기도 하고요. 부모님이 큰 재산을 물려주신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 수입으로 먹고 사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정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주변에 많이 있는 그런 평범한 월급쟁이입니다. 그런데도 50살이 되면 저는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챗GPT의 도움을 많이 받았겠죠? 오늘은 그 이유를 자세히 말씀드려 볼까 해요. 왜 하필 50살인가?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먼저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얘기하면 보통 정년 65세 정도를 많이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저희 요새 소셜 때문에 67세도 많이 생각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70세까지도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건강하다면 그렇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일하지 공무원들은 여기 공무원은 정년도 없는데 하지만 어느 날 이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해봤어요. 어떤 질문이냐면요. 내가 정말 65세까지 월급만 기다리며 살아야 할까? 이렇게 박봉에 회사에 매여있는 삶을 살아야 할까? 월급이 끊기면 삶이 어려워지고 정말 월급만 바라보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할까? 라고 말이죠. 그것이 정말 제가 바라던 안전한 삶일까요? 아니죠. 정반대의 삶이죠. 어떤 분들은 철밥통이라고 표현을 하시긴 하지만요.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월급이 유일한 소득이라면 회사가 내 삶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삶을 원하진 않는 것 같아요. 반대로 월급 외에도 다른 소득이 있다면 얘기가 180도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완전한 은퇴, 100% 은퇴가 아니라 반은퇴를 일단 목표로 정해 보았는데요. 반은퇴란, 제가 생각하는 반은퇴란 일을 아예 그만두는 게 아니고 다른 그 인컴 스트림을 만들어서 일은 계속하지만 생활비의 일부를 투자해서 나오는 그런 현금 흐름으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엑스트라 돈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돈으로 여행도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그 순간부터 회사는 내 삶의 전부가 아니게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제가 원하는 자유입니다. 일을 할 수 있을 때 하고 싶을 때 하고 또 하고 싶진 않을 때는 하지 않는 것. 네, 그래서 현재 제 상황을 한번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현재 저는 39이고요. 곧 40이 됩니다. 네, 말을 더듬죠.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CalPERS라고 하는 퇴직연금에 무조건 가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세후 월급은 4,150불이고 세해 전이 한 5,8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퇴직연금에는 매달 500불 정도 저절로 돈이 불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생활비는 최대한 단순하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해요. 약간 미니멀리스트 이런 거를 지향을 하려고 합니다. 요새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월급이 많아야 투자도 많이 하지 돈을 많이 벌면 나도 그때부터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투자는 돈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또래도 돈 많이 버는 친구들 많죠. 하지만 그 친구들이 다 투자를 과연 잘할까요? 그죠? 처음부터 큰 돈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작은 종잣돈으로 시작을 하고 또 매달 꾸준히 투자하는 사람들이 결국 자산을 만드는 것 같아요. 왜 저는 소비보다 투자를 선택했을까? 물론 소비도 통제를 해야겠지만요.
우리 사회는 월급이 오르면 소비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뭐 라이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냥 인플레이션 플러스 라이프 인플레이션. 연봉이 오르면 자동차도 바꾸고 뭐 집도 더 좋은 걸로 이사를 가고 네. 뭐 명품도 한번 사 볼까? 이렇게 약간 기웃기웃 거리기도 하고 네. 핸드폰 신형이 나오면 아이폰 신형 나오면 또 바꾸고 외식도 뭐 이 정도는 내가 afford 할 수 있지 이러면서 외식도 더 자주 하고 삶을 더 즐기려고 하죠.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약간 팬데믹을 기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내 월급이 늘어날 때마다 회사 생활비도 같이 늘어나면 나는 도대체 언제 자유로워질까? 그죠? 크레딧 카드 갚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닐까? 내 인생을 언제까지, 내 시간을 언제까지 갈아 넣어야 할까? 하고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월급이 오를 때마다 소비를 늘리는 투자 대신 투자 금액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주 조금씩이지만요. 그래서 이 결정은 처음에는 정말 재미가 없죠. 지금도 재미가 없습니다. 뭐 아주 보링하다고 많은 유튜버들도 얘기를 하고 있죠. 친구들은 새 차를 사고 하는데 저는 ETF를 사고 있어요. 뭘 살지를 고민을 합니다. 친구들은 최신 전자제품, 뭐 아이폰, 뭐 애플워치 사는데 저는 Roth IRA를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 지나면 결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5, 6년을 꾸준히 해왔기에 작지만 꾸준한 성과를 보고 있기에 앞으로 나아갈 10여 년에는 더 큰 성과가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저는 워런 버핏도 얘기한 이 복리의 힘을 믿거든요. 아인슈타인도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러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제가 제일 먼저 채우는 계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미리 다 내고 투자하는 이 Roth IRA에 대해서 얘기를 살짝 해볼게요. 제가 아직 401k는 하고 있진 않거든요. 현재 최대 Roth IRA는 7,500불까지 가능하고 앞으로 별일이 없는 한 최대 한도까지 매년 다 채워 나가려고 합니다. 채우는 맛이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장기적으로 투자 수익과 적격 인출이 비과세라는 아주 큰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있는 돈은 다 제 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고르는 데 신경을 쓰지만 저는 어떤 계좌를 활용하느냐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세금이랑 조금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렇게까지는 세금을 뭐 아주 많이 신경을 쓰진 않아요. 아직 금액이 크진 않기 때문에. 하지만 수익을 높이는데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 점이 있어요. 러셀은 아주 훌륭한 계좌이지만 제가 50살부터 생활비를 보완하는 용도로 쓰기에는 제약이 조금 있어요. 59.5세부터 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전에도 뭐 뺄 수 있다고 하지만 약간의 페널티로 돼 있고 그래서 저는 일반 브로커리지 계좌도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왜 그 일반 CMA 브로커리지 계좌가 왜 필요한가? 그렇죠?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은퇴 계좌, 그 퇴직연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50살부터 배당금을 받고 싶습니다. 저의 목표는 월급과 동일한 액수를 배당금으로 받고 싶은데요. 브로커리지 계좌는 필요할 때 자유롭게 매도하거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배당 ETF를 모아가려는 그런 계획인데요. 그래서 제 전략은 아주 단순합니다. Roth IRA는 60대 이후를 위한 자산, 59.5부터 돈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브로커리지 어카운트는 50대부터를 위한 자산을 모아가는 어카운트. 이렇게 역할을 나눠 보려고 해요. 브로커리지를 먼저 얘기를 할 걸 그랬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꿈꾸는 50살의 모습. 네, 벌써 이제 40이 되었으니까 50도 곧 머지않아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이야기하면 회사를 그만두고 그냥 진짜 여행 다니고 뭐 이런 모습을 상상을 하잖아요. 저도 약간은 그렇지만 네, 뭐 그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유를 사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을 하고 싶은 일을, 이 포인트죠.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 다만 그 일이 생계를 위한 의무가 아니라 제가 선택해서 하는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고 이렇게 지금 모아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직장에서 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버스 때문에 뭐 직장 동료 아니면 일이 꼬여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예전 같으면 참아야지, 나는 월급이 필요하니까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만약에 배당금이라는 또 다른 월급만큼의 소득이 있다면 마음이 훨씬 여유로워질 것 같아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고,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진짜 자유입니다. 그래서 60살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언제 은퇴할지는 선택하기 나름이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60살이 되면 60살에 은퇴를 하기로 선택을 하면 케어펄스에서 퇴직연금 최고 높았던 연봉의 50%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 목표는 60이에요. 완전 은퇴는 60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월급에만 의존을 하지 않아도 되죠. 일을 그만두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뭐 선택하기 나름인데 62세, 67세, 70인가요? 72살인가요? 제가 또 받기로 선택한 나이 소셜 시큐리티도 추가가 되겠죠. 67세가 풀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나이라고 알고 있고요. 제 목표는 3가지 소득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 근로소득이죠. 대신에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다른 수입이 있다면 파트타임으로 가볍게 대체를 해도 되겠지요. 제가 일하고 싶을 때 하고 가족들과도 더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겠지요. 두 번째는 투자에서 나오는 배당금. 저는 브로커리지 어카운트를 그냥 세금을 내더라도 적극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무원 연금, 카우펄스와 소셜 시큐리티입니다. 이거는 60세 이상이 넘어야지 가능하겠죠. 소드머니 하나뿐인 삶보다 훨씬 안정적인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러서열에는 약간 백업 플랜이 되겠죠. 저는 투자 천재가 당연히 아니고요. 전문가도 아니고요. 어떤 이걸 투자 추천하는 그런 채널도 아니고요. 주식시장의 방향, 동향 이런 거 전혀 모릅니다. 저도 뭐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이런 거 제대로 볼 줄 몰라요. 내일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확실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본인이 잘 이용하느냐, 여기서는 복리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죠? 39살인 지금부터 50살까지는 11년 정도 남았어요. 짧은 시간은 결코 아니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요. 저는 이 시간을 한번 잘 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매달 꾸준히 아끼고 투자하고 이 키워가는 기쁨을 느껴보고 생활비를 관리하고, 물론 힘들 때도 있겠지만요. 현타가 올 때도 있어요. 저도 당연히. 도시락을 언제까지 싸야지 뭐 이런 거. 하지만 조급해하지 않는다면 저에게는 아직까진 그래도 전 시간이라는 무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50살의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이 희망이 생긴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는 경제적 자유란 더 큰 집이나 더 비싼 차, 명품 이런 것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약간 그 스테이지에서는 조금 넘어갔고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쉬어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오늘은 일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거. 그죠? 그것이 제가 앞으로 21년 동안 만들어가고 싶은 삶입니다. 그 전까지는 열심히 갈아 넣어야겠죠? 이 채널에서 그 과정을 같이 공유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제 부업하는 것들, 사이드 잡하는 것들 그런 것도 종종 공유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도 작은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피소드 13 미국 캘리 파이어 준비생의 집에 대한 생각.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1.5세 느리지만 확실한 파이어를 언젠가 꿈꾸는 30대 후반 미셸통통입니다. 우리 한인분들, 특히 여성분들, 작지만 또 소소하지만 제가 그렇게 전문적이지도 않지만 대기만성형 파이어 커뮤니티를 함께 만들며 나누어가고 싶어요. 오늘은 집에 대한 저의 생각을 나눠볼게요. 챗GPT한테 좀 도움을 구해봤고요. 캘리포니아 LA 카운티 평균 집값을 기준으로 제가 알아봤고요. 그래서 다운 페이먼트, monthly payment, HOA, utility maintenance, tax 이런 추가 비용들이 들잖아요. 집값 집값을 제외를 하고요. 그래서 자세하게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자까지 계산을 해서 총 내가 내야 하는 비용도 알려주고 평균적으로 이제 잘 올라서 20-30년 후에 이게 과연 이득인지도 궁금하다고 했고요. 나는 큰 돈을 깔고 앉아있고 또 유동성도 없고 팔기도 또 힘들 수도 있고 돈을 쓰려면 이 집을 팔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고민 중이라고 했어요. 한 군데 돈이 묶여있는 것도 싫고요. 그래서 제가 집을 사기에는 지금 현재 연봉이 한 7만에서 8만 불 사이니까 좀 빠듯할 것도 같던데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모으면 다운 페이먼트이라는 마련은 가능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LA 카운티 기존 단독주택 평균으로 나왔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콘도라고 안 치고 그냥 집이라고 했더니 단독주택의 정보가 나왔어요. 그래서 평균 집값이 90만 3천 불이네. 90만 불이 넘어요. 네, 평균이 이렇게 높을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1,400 조금 낮게 잡았네요. 그래서 하나로 계산을 하면 12억 8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비싸잖아요. 이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정말 중간 가격이. 네, 그래서 제가 약간 아주 많이 말을 더듬죠. 50만 불짜리 콘도로 수정을 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만일 집을 산다면 이 정도가 맥시멈일 것 같아서요. 그래서 콘도 가격으로 알아본 정보는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콘도 가격 50만 불, 다운 페이먼트 20% 해야 되니까 10만 불 정도고 대출을 40만 불을 받게 되겠죠. 30년 고정금리에 금리 6.8% 아주 높습니다. HOA 450불 정도 월 LA 평균 수준이라고 하고요. Property Tax 집값은 1.1% 정도 매년 되고요. 홈 인슈런스가 있겠죠. 월 80불, 유틸리티 180불, 메인테넌스가 월 100불 정도를 잡았어요. 그래서 처음 필요한 현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다운 페이먼트 20% 하게 되면 10만 불이고 클로징 코스트 한 3% 정도니까 15,000불. 이사, 가구, 기타 초기 비용 등등 해서 5천에서 10,000불 정도 잡았고요. 그다음에 총 초기 현금이 12만에서 한 12만 5천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달 내는 비용을 정확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저는 숫자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몰게지가 원금 플러스 이자겠죠? 2,610불 정도고 Property Tax 458, HOA 450, 그 다음에 홈 인슈런스 80, 유틸리티 180, 메인턴스 100불까지 해서 3,880불, 약 한 3,900 정도가 매달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30년 동안으로 보면 몰기지만 봤을 때는 이제 2,610에 369 하니까 93만 9,600불이 나왔어요. 원금이 제가 40만 불을 대출을 받았죠. 근데 이자가 6.8%인데 이게 맞나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40만 불을 빌렸는데 이자로만 54만 불을 내는 거예요.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그래서 30년 동안 총 비용을 계산해 봤더니 쭉 이제 나왔죠. 이제 30년을 곱하니까 액수가 좀 커지긴 했는데요. 그 몰게지 페이먼트, 다운 페이먼트 말고는요. 그죠? 몰게지 90만 불 넘었죠. 프로퍼티 텍스 16만 5천, HOA 16만 2천, 네, 기타 등등 자잘한 비용들까지 해서 약 1.5 밀리언입니다. 1.5 밀리언. 네. 엄청나죠? 그래서 제가 이 집값이 얼마나 오를까라고 했을 때, 아까 1.5 밀리언은 제가 이제 그 돈을 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값이 얼마나 올라서 팔 수가 있냐라고 했을 때, 이게 30년 후에는 한 1.62 밀리언 정도 된다고 합니다. 명목상으로는 한 3배 이상이 오른다고 해요. 제가 50만 불에 샀는데 1.62 밀리언이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도 중개수수료, 뭐 양도 세금, 그죠? 리모델링, HOA, 보험료, 기타 등등 이런 걸 내야 되니까 이게 무조건 내가 다 1.62 밀리언이 내 것이 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집을 사면 당연히 돈을 버는가 라기보다는 집을 사면 내 삶이 편해지는가를 먼저 따져보는 게 맞다고 챗GPT가 그랬어요. 제 성향을 봤을 때. 왜냐하면 집은 그 수익률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자산이라고 합니다. 대신 안정감, 그 내 공간이니까 그 원하는 공간을 마음대로 꾸밀 수 있는 자유, 그다음에 장기 거주에 따른 만족감 같은 그런 비금전적 가치도 크다고 합니다. 반대로 근데 저는 약간 유동성과 선택의 자유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큰 집을 사는 것보다는 조금 현실적인 알아봤던 콘도, 근데 이것도 지금 엄청나죠? 네. 일정 기간은 렌트를 유지하면서 투자 자산을 키우는 전략이 더 맞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알아본 것은 50만 불짜리 콘도 구매 vs 월세 뭐 한 2,500에서 3,000 정도 살면서 남는 돈을 S&P 500에 투자를 했을 때 30년 동안 숫자를 비교를 해보면서 어느 쪽이 순자산이 더 커지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한 사람은 집을 샀고 한 사람은 렌트를 한 거겠죠. 그래서 콘도 50만 불짜리 샀고 아까 같은 그런 가격으로 잡아봤어요. 10만 불, 몰게지 40만 불, 30년 네, 같은 금리죠. 그리고 렌트는 이제 중간인 2,700불 정도로 잡아봤고요. 다운 페이는 안 한다고 할게요. 그냥. 그리고 10만 불은 투자를 했습니다. first month, last month 뭐 이런 디파짓 하는 거는 약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단순 계산을 위해서 안 했어요. 추가를 안 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액수가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초기 비용이 10만 5천 불 들고 그다음에 렌트는 보증금 3,000불 네 포함했네요. 그다음에 투자 가능한 금액이 약 10만 2천 불 정도, 네, 11만 불 정도라고 할게요. 이 정도로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가는 돈 아까랑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 3,800, 3,900 거의 다 왔었죠. 그리고 렌트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2,700, 유틸리티 뭐 180, 이제 뭐 렌털스 인슈런스 하신다면 20불 정도 해서 2,900불 정도니까 여기서도 한 980불 정도가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돈도 추가로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30년 후 집값 평균 한 4% 정도 상승을 한다고 얘가 이렇게 잡아주었고요. 그랬을 때 죄송해요. 네. 1.62 밀리언 정도 아까 집값이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었죠. 하지만 수수료 빠지고 이제 실제 들어오는 돈은 1.5 밀리언 정도.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렌트한 사람의 투자의 그 순자산을 한번 살펴볼게요. 렌트와 이제 플러스 투자겠죠. 그 다음에 처음에 종잣돈이 11만 불 정도. 그 다음에 요거를
S&P 500에 30년 정도 평균 상승 10% 정도로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1.95 밀리언이었고요. 그다음 매달 그때 980불 정도 남은 거 30년 동안 이것도 같이 넣으면 2.2 밀리언. 네, 여기서 뭐 세금 이런 거 계산 안 했나 봐요. 다 제한 거겠죠? 그래서 총 자산이 4.15 밀리언입니다. 네,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30년 후에 집 가치가 이제 1.62 밀리언, 몰개지는 30년 뒤니까 다 냈다고 했을 때, 네, 그래서 결과를 비교를 해보자면 초기 현금 우리 11만 불 정도를 이제 집 구매 하시는 분은 다운페이에 사용했을 거고, 렌트 및 투자를 하시는 분은 이제 투자금에 넣었겠죠. 그리고 월 주거비가 집 구매하신 분은 3,900 정도고, 이제 렌트 하신 분은 2,900 정도. 30년 후 자산, 집 구매하신 분은 1.62 밀리언, 그 다음에 집 투자, 렌트 플러스 투자하신 분은 4.15 밀리언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무조건 렌트네, 렌트를 하는 게 맞네, 렌트하고 투자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이 가정은 S&P 500에서 연평균 10% 수익을 꾸준히 낸다는 가정에 하에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집값이 되게 많이 오를 수도 있겠죠. 네, 연 6에서 7% 오르는 지역이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렌트비도 매년 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만으로 결론을 내리기가 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장점이 있잖아요, 당연히. 그죠? 월세 걱정이 없고, 은퇴 후 몰개지가 끝나면 주거비가 크게 줄어들고요. 그다음 심리적 안정감이 있고, 원하는 대로 리모델링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강제 저축 효과가 있죠. 대신에 단점은 다운페이먼트 10만 불 이상이 묶이게 되고요. HOA가 계속 오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퍼티 텍스도 계속 내야 되고, 큰 수리비, 메인테넌스 피가 갑자기 많이 뭐 지붕이라든지 뭐 보일러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겠죠. 팔고 싶다고 해도 바로 못 팔아요. 뭐 셀러스 마켓일 수도 있겠지만 바이어스 마켓일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조금 부피가 크다 보니까, 덩치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이사 자유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가 하는 말이 너의 성향에 맞춰보자면, 내가 이 대화를 보면서 느낀 건 너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싶다가 아니라 선택과 그 자유의 유동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라는 거라고 해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돈이 묶이는 게 싫고, 또 한 곳에 오래 묶여있는 게 싫고, 필요한 때 현금을 쓸 수 있는 유동성을 좋아하는 편이니까, 이런 가치관이라면 집은 재산을 늘리는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자유를 제한하는 자산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뭐 챗GPT 말이 구구절절 제가 고민하는 부분을 다 잘 짚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집을 살 여유도 조금 안 되지만, 영끌을 하면 모르겠지만 일단은 안 산다입니다. 여유가 되더라도 조금 안 살 것 같아요. 막 집에 너무 돈을 많이 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쓸 것을 조금 현재를 잘 즐기지 못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나라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은퇴하고 나서 작은 시골의 마을에 살거나, 뭐 한국이 될 수도 있고요. 렌트를 하거나 아니면 제주도에 있는 그런 식으로 연으로 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로 자금을 키워서 배당금을 받아서 렌트를 내려는 아주 깜찍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채널에서 그 배당금 플러스 자산을 어떻게 쌓아가는지 그 여정을 같이 나누면서 가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영상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에피소드 14, 7월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의 가계부 그리고 투자 내역 한번 살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여기 미국도 캘리포니아도 한국처럼 날씨가 더워요. 물론 그렇게 습하진 않지만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1.5세 느리지만 확실한 파이어를 꿈꾸는 30대 후반 미셸 통통입니다. 우리 한인분들, 특히 여성분들, 작지만 또 소소하지만 전문적이지도 않지만 저의 이 대기만성형 파이어 커뮤니티를 함께 만들어 가면서 또 소소하게 나누면서 같이 가고 싶어요. 네, 오늘은 7월 가계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영상은 종목 추적 목적이 아닙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드디어 7월이 벌써 다 갔는데요. 그죠? 시간 참 빠릅니다. 네, 그래서 7월 가계부 먼저 빠르게 훑어볼게요. 미리 알려드리자면 이번 달도 지난달에 이어서 제가 아마존을 3개를 시키긴 했지만 나름 선방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요. 지난달에는 아마존을 한 번도 안 시켰다니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I am so proud of myself. So let's get into it. 먼저 고정 비용, 네, 필수 지출부터 알아볼게요. 우리 먼저 렌트 비용이 있겠죠. 렌트가 1,601불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인터넷 30불 나왔고, 그 다음에는 핸드폰 17불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요. 원래는 30불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이랑 핸드폰을 같은 회사로 합쳤더니 알아서 금액을 디스카운트를 해줬어요. 네, 웬 개꿀, 그죠? 네, 원래 이런 단어 잘 안 쓰지만 한번 써봤습니다. 그리고 차 보험 162불 정도로 캘리포니아에서 하는 것 치고는 좀 저렴한 편이죠. 그리고 짐 헬스장 가는 거 29불 정도이고요. 제가 애뉴얼로 내기 때문에 조금 저렴한 편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트 본 거 261불이나 나왔는데 조금 많이 나온 편이에요. 1인 가족이니까요. 제가 이번에 커스코를 가는 바람에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물을 따로 잡았어요. 14불이고요. 그 다음에 빨래는 2.5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수 비용 다 토탈 합치면 네, 2,200, 가스가 남았네요. 가스 8.94. 네, 일전까지 놓치지 않을 겁니다. 네, 주유비, 네, 43불 나왔고요. 네, 제가 회사가 아주 가까워서 주유비가 아주 조금 나오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 50불 한 달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탈 필수, 네, 고정 비용은 2,235불 26전 나왔습니다. 그다음에는 외식 플러스 커피 이런 거를 네, 왠지 필수 소비가 아니라서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라서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저 혼자 괜히 찔려가지고 네, 외식 커피를 따로 잡아요. 저는 네, eating out이 되겠죠. 7월 1일 연봉 7만원을 찍은 기념으로 빵을 사 먹었습니다. 네, 저는 영상에서도 나왔죠. 10불 86전 포로스에서 먹었고요. 7월 10일 직장 동료 생일이라서 같이 피자랑 케이크를 단체로 시켜 먹어서 이제 18불을 썼고요. 7월 10일 제일 친한 직장 동료가 같이 나가서 먹자, 인도 음식 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저렴하게 9불 87전 네, 더치페이로 했고 7월 13일 교회 사람들이랑 같이 저녁 먹느라 15불 썼고요. 그 다음에는 7월 18일 스타벅스 충전했어요. 요즘 아주 더워가지고 집에만 있기 힘들 때 네, 할 일 있고 이럴 때 카페 가서 하려고 30불 충전을 했고요. 7월 18일 교회 사모님이랑 같이 커스코 가느라 장을 보고 점심은 제가 감사해서 샀어요. 제가 멤버십이 없어서 사모님 갈 때 따라가거든요. 이 가격을 빼뜨렸네요. 네, 11불 82전 썼습니다. 네. 그래서 커스코는 그 저렴한 푸드코트로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둘이 먹었는데 이렇게 나왔고 7월 17일 직장 동료가 아주 맛있는 아이스크림, 커스코 아이스크림을 또 줘가지고 제가 커피를 샀어요. 제 것도 같이 사가지고 8불 20전. 그래서 토탈 103불 75전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냥 뭐 아마존 경조사 쇼핑 등등 그냥 저는 한 군데 다 묶어버리거든요.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헬스장 갈 때마다 파킹비가 50전씩 들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8번을 가가지고 4불이 들었고요. 네, 저의 유일한 취미라고 볼 수 있죠, 요즘.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 없이 그냥
뭐 일주일 뭐 이렇게 천천히 오는 걸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주 슬프지만 다 영양제예요. 비타민 C 14불 27전. 그다음에 비타민 D도 시켰어요. 이게 비타민 D 부족이 나와서 13불 61전. 이제 나이가 들어감을 어쩔 수가 없죠. 그다음에 커피, 디카페인으로 바꿨는데요. 커피 캡슐 50개를 30불 7전에 샀는데 약간 그 쿠폰을 써서 좀 싸게 샀고요. 제가 그 밸런스가 있었어가지고 95불 84전 토탈이 나왔습니다. 어머나, 여기서 제가 빠뜨렸는데 직장 동료 생일 선물 23불이랑 사모님이랑 그 커스코 휴지 반 나는 11불을 빼먹었네요. 어쨌든 근데 계산은 맞습니다. 제가 토탈을 이미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총 지출 2,434불 85전을 지출하였고 이번 달 수입이 직장에서 4,150불 84전, 부업에서 843불 나고 그다음에 크레딧 카드 캐시백으로 31불 63전에서 총 수입이 5,025불 49전 이렇게 나왔네요. 남은 돈 2,590불 정도 남았습니다. 2,590불. 진짜 거의 50% 정도만 썼죠. 제 수입의 50%. 저로서는 아주 선방을 했다고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제 마음대로 투자를 하는 시간입니다. 한 달 중에 제일 신나요. 그죠? 월말이 저는 제일 신나요. 월말에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회사를 가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요. 이번 달은 2,000불 정도로 투자를 할 건데요. 이번에 보니까 2,000불하고도 조금 여유자금이 한 500에서 1,000 정도 있어서 나중에 더 할 수도 있어요. 더하게 되면 8월 달에 할 건데 그것도 나중에 공유를 할게요. 기록에 다 남으니까요. 제 어카운트에. 어머나, 제가 인증샷을 빼먹었네요. 이따가 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1,000불은 Roth IRA에 넣을 거예요. 아직 뭘 살진 안 정했고요. 저는 일단 넣어놓고 좀 떨어지거나 뭐 마음에 드는 게 있거나 이러면은 사려고요. 그렇게 하는 편이고 7,500 토탈 납입금 중에서 이제 총 5,500불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2,000불이 남았어요. 고지가 멀지 않았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그래서 한두 달 정도면 이제 그 맥시멈을 다 채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1,000불은 소파의 그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넣어서 제가 3.3% 고정으로 이자를 받을 거예요. 저희 비상금 계좌이고요. 이로써 총 토탈 8,000불이 되었어요. 그래서 2만 불까지 채우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이거는 비상금이자 뭐 제가 이제 차를 나중에 사야 할 수도 있고 저희 큰 지출은 이제 차밖에 없거든요. 거의. 집은 안 살 예정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번 달에 제가 산 것을 그 지난달에 돈을 넣었다가 제가 사고 싶은 걸 싶을 때 샀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옮겨놓은 돈을 가지고 있다가 8월에 좀 떨어지고 그러면은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급 받으면 제일 먼저 쓰지 않고 다른 계좌에 옮겨놓고 남은 돈으로 좀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빠듯하게 이렇게 버짓을 대충 정해 놓았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뭐 그냥 월급 들어오면 사라 뭐 이렇게 추천을 하시지만 사는 그 때를 정하는 건 제 마음이니까요. 그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산 거 인증을 하려고 합니다. 6월에 월급 받은 거를 제가 500불씩 2번 Roth IRA로 이체를 했고요. 7월 20일에 QLD 6주, 7월 13일에 SCHG 16주를 샀어요. 이게 뭔지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QLD는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QQQ 2배 레버리지이고 최근에 시작했고요. 요즘에 조금 샀는데 떨어지고 있어서 좀 마음이 아파요. 많이 사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거를 계속 사야 할까 고민입니다. 사라고 하는데 좋은 건 알겠어요. 근데 떨어지니까 조금 이게 그렇고요. SCHG는 슈왑에서 운용하는 우리 US Large Cap Growth ETF이죠. 그래서 우리 슈드도 당연히 저는 모아가기도 하고 이 SCHG도 모아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VOO 유명하죠? 몇 주가 있긴 한데요. 이게 좀 한 번 살 때마다 그 한 주 살 때마다 금액이 좀 커서 부담이라 비슷하지만 조금 저렴한 SEHG를 모아가는 편이고요. 요즘 이런 것들의 또 저력을 또 한번 느끼는 중이잖아요. 우리가 이 떨어지는 장에서 열심히 모아가려고 하고 개당 그 평당 그 가격이 낮기도 해서 모아가는 재미가 있답니다. 네, 슈도 제가 한 800개 정도 있나? 900개 정도 있나? 슈드는 그래요. 네, SEHG는 최근에 제가 좀 모아가려는 편이고요. 네, 오늘은 7월을 맞이해서 저희 가계부와 투자 내역에 대해서 공유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에는 꼭 제가 그 스크린샷을 애드를 할게요. 여러분들도 투자 절약 잘 하고 계시죠? 댓글로 나 이런 거 샀다. 나는 또 이번 달에 이만큼 아꼈다. 이런 것들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번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예,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셸 통통입니다. 네, 오늘은 에피소드 15, 한국 공무원과 미국 공무원. 더 좋은 점은 뭐가 있고, 안 좋은 점은 또 뭐가 있고, 네, 그런 거 솔직하게 제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켜봤어요. 네, 뭐 월급, 연금, 그리고 복지 그런 것들을 한해서 제가 일하는 캘리포니아 주 미국 공무원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 사는 1.5세 느리지만 확실한 파이어를 언젠가 꿈꾸는 30대 후반 미셸 통통입니다. 아님분들, 우리 여성분들, 특히 또 작지만 소소하지만 전문적이지도 않지만 우리 대기만성형 파이어 커뮤니티를 함께 만들며 나누어 가고 싶어요. 네, 오늘은 투자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네, 이 영상은 종목 추천은 목적이 아닙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날씨가 더운데 잘 지내고들 계신가요? 네,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미셸 통통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변에서 많이 받았던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미국 주 공무원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미국 공무원은 얼마나 벌어요? 네, 또 뭐 연금은 받으시나요? 받게 되시나요? 또는 뭐 안 잘리나요? 정말 철밥통이라는데 잘릴 일이 없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거든요. 네, 또 복지는 어떤가요? 복지 혜택 그런 것 때문에도 많이 하니까 네, 이런 것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미국 공무원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또 주 공무원에 대한 거는요. 그래서 제가 오늘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일하면서 직접 느낀 것들을 아주 솔직하게 팩트에 기반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연방 공무원은 아니고요.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는 부서 밝힐 순 없지만 부서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는 바로 미국 공무원 월급은 얼마나 받을까입니다. 네, 그래서 약간 창피하기도 한데 제가 이미 연봉을 밝혔잖아요. 예전 영상에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미국이라고 하면은 또 공무원들도 연봉을 되게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당연히 직급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있겠죠?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있는 직급은 초봉 5만 불 정도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죠.
네, 그래서 물론 전문적인 지식이랑 학위를 요하는 직급은 많이 줍니다. 제가 그 잡 포스팅에서 봤는데 한 20만 불까지도 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있는 직급은 5만 불에서 시작을 하고 7만 5천 달러까지 이제 호봉제로 매년 조금씩 올라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경력이 쌓이면 호봉이 올라가고요. 한 5년에서 6년 정도, 그 정도 하면은 이제 최고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땐 저희 직급에 한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지원 자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주변 분들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2년제든 4년제든 2년제부터 된다는 얘기죠. 대학만 나오면 지원 가능한 직무도 꽤 많이 있고 전공도 꼭 뭐 맞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전공에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주변 분들한테 좀 많이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는 특별한 전문 지식이 필요한 업무가 아니라서 많이 추천을 하고 저의 그 손님들한테도 많이 추천을 해요. 노동집약적인 업무가 많이 있어요.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 그런 건데 체력적으로 아주 힘든 편도 아니고 또 노동 강도가 그렇게 필요한 것도 센 것도 아니고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연봉이 낮게 책정이 된 거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그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업무 강도 대비 월급은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리콘밸리 개발자들처럼 막 연봉 수십만 달러, 막 5억까지도 받는데요. 그런 거는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꾸준히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막 손님들 중에 막 50만 불 이런 분도 계셔가지고 깜짝깜짝 놀라곤 하는데 그리고 노조가 매년 이제 3~4%씩 이제 물가 상승률 이런 거 조금 반영을 해줘요. 그래서 열심히 싸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미국 공무원도 연금이 있나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제가 공무원을 선택을 한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미국은 개인이 투자해서 노후를 준비하는 나라가 아닌가? 그죠? 401k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뭐 Roth IRA 이런 거 저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원래 사기업에도 있었다고 해요. 연금 제도가. 근데 지금은 공무원들만 주로 있죠. 그래서 연방도 있고 주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가입한 그 CalPERS라고 하는 그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기관 기준으로 보면 대략 20년 정도 근무하면 연봉의 한 40% 정도 그리고 30년 정도 근무를 하면 연봉의 최고 연봉의 최고 3년 동안의 연봉의 60%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계산을 하면요. 물론 입사 시기와 연금 공식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게요. 연금을 회사가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저 맨 처음에 회사가 100% 내주는 건 줄 알고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매달 일정 금액 저희 그 월급에서 원천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대략 제가 3분의 1 정도 내고 회사가 3분의 2 정도니까 주정부가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 느낌으로는 그 정도 분배가 되는데 요거를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회사에서 투자를 해서 그 돈을 불려서 아직 제가 좀 은퇴를 하려면 기간이 좀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거로 이제 불려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내기도 하겠죠. 그 돈으로 저에게 퇴직연금을 제공을 하는 연금으로 돌려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소셜시큐리티도 마찬가지 방식을 쓰겠죠.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의료보험. 중요하죠. 미국에서 살면 중요한 거 다들 아실 텐데요. 회사가
저는 회사가 다 내주는 걸로 선택을 했는데요. 제가 이거 제일 가장 만족을 하는 부분입니다. 네, 회사를 못 그만두는 이유이기도 하죠. 네, 저희 회사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 종류가 진짜 많아요. 정말 많아요. 막 몇십 가지가 있어요. 회사도 진짜 많고 되게 복잡해요. 근데 본인에게 잘 맞는 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현재로서는 병원을 잘 갈 일이 없고 하니까 그냥 회사 부담 100% 제가 그냥 돈 안 내는 걸로 그거를 잘 골라가지고 선택을 했고요. 근데 또 네, 만약에 병원을 많이 가셔야 된다거나 연세가 좀 있다거나 몸이 좀 안 좋다거나 지병이 있으시다거나 그러신 분들은 그거를 이제 본인에게 맞는 거를 잘 선택을 하셔서 네, 뭐 회사에서 한 1,000불 정도 내주고요. 나머지를 내는 그런 형식으로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00불 정도니까 꽤 많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병원을 안 가니까 좀 그게 아깝기도 해요. 네, 이거를 돈으로 주면 참 좋을 텐데, 그죠? 하지만 그래도 다른 그런 사기업에 있었던 제가 이제 막 약간 한국 회사 이런 데보다는 좋은 것 같고요. 병가, 네, 휴가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일단 병가를 먼저 살펴보면 한 달에 하루 정도 적립이 됩니다. 네. 그래서 휴가는 또 한 달에 10시간 정도, 평균 10시간 정도 쌓여요. 네,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7시간 정도 쌓였었는데 지금은 한 달에 10시간 정도로 약간 올랐고요. 좋은 점은 안 써도 없어지지 않고요. 롤오버 된다고 하죠. 그래서 다음에 계속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몰아서 쓰기가 가능하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최근에 한국을 한 달을 한 달 아주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을 다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연말에는 우리 또 연장 그 시니어리티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연말은 좀 내기가 힘들지만 나머지는 괜찮고요. 네. 그리고 병가도 남으면 이제 은퇴할 때 돈으로 주더라고요. 돈으로 받을 수 있는데 100% 쳐주는 건 아니고 한 일부 한 40% 정도만 인정이 됩니다. 또 그게 어디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이거를 써서 아플 때나 뭐 다른 걸 할 때 쓰는 게 나은지 아니면 병가로 돈으로 받는 게 나은지 어떤 게 이득인지는 몰라서 아직 좀 고민 중이에요. 네, 5번째입니다. 미국 공무원은 정말 안 잘릴까요? 철밥통일까요? 네, 웬만하면 안 잘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네, 제가 여태까지 봤던 거에 의하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주변 사람들 보면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4년밖에 안 됐는데도 회사를 막 고소한 사람도 있었고 아직도 재직 중이고요.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런데도 잘 다닙니다. 잘리지 않습니다. 뭐 불평등한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면 노조에다가 바로 꼰지릅니다. 네. 그래서 안 잘린다고 보시면 되죠. 물론 뭐 범죄를 저지르거나 공금을 횡령한다거나 그런 범법을 저지르면 당연히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트럼프 때 연방 공무원은 좀 잘렸었잖아요. 근데 주정부 그 공무원들은 못 건드리겠죠? 네,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제가 경험한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준입니다. 네, 이거 알아주시고요. 6번째입니다. 승진은 과연 쉬울까요? 네. 인데요. 네,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선 조금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승진은 자동으로 되는 게 당연히 아니죠. 한국도 아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원하는 공고가 나고 원하는 자리에 직접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약간 어세스먼트 같은 시험 같은 것도 간단하게 봐야 되고 자소서도 당연히 써야 되고 면접 그런 순서대로 가는데요. 네.
어디나 이거는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약간 피시한 게 근데 이제 이미 뽑을 사람을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걸 실제로 목격을 했어요. 제 오피스에서 있을 때. 예, 이미 뽑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부 지원자를 뽑는 거를 이제 그 사람들이 약간 선호를 하겠죠. 위에 분들이 봤을 때는. 근데 이제 밖에서 외부 사람들이 이제 공고가 나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약간 시간 낭비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결국 지원을 하지 않으면 기회도 없겠죠. 저도 그래서 이제 그런 내부자가 안 정해져 있는 것들을 지원을 잘 해서 모르니까 다 일단 지원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만 걸려라. 네,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7번째. 네, 퇴직은 어떻게 될까요? 네, 요거는 이제 약간 사기업이랑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5년을 근무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고요. 의료 혜택도 근무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네, 최소 15년 근무를 해야 되고 거기다 뭐 15년을 했으면 곱하기 5 해가지고 60%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제 5%씩 계속 늘어나는 거죠. 1년이 늘을 때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5년을 근무를 해야 이제 풀 의료 베네핏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 세대들은 저희 전 세대들은 20년만 하면 이게 다 혜택을 받았는데 네, 늘어났습니다. 저희 세대부터. 그리고 원래 롱텀 케어, 그 요양 뭐 그런 것도 원래 있었거든요. 은퇴하고 나서. 근데 그것도 없어졌다고 최근에 들었어요. 제가 상담을 해봤는데 아주 슬픈 소식이죠. 그리고 연금은 수입으로 잡혀서 세금도 내야 합니다. 세금 부과가 돼요. 네, 다른 점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한국 공무원과 다른 점. 네, 제가 뭐 한국 공무원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건 아니어가지고 네, 비교가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장 느낀 큰 거는 네, 저희 친척 언니가 또 한국에서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발령을 뭐 지원을 해도 되지만 발령을 받는 시스템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직접 원하는 자리에 해서 은퇴할 때까지 계속 쭉 한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계속 한 오피스에만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민원 문화가 네, 많이 다르겠죠? 저는 여태까지는 네, 내가 일한 세금으로 네가 월급 받는 거잖아. 뭐 이런 민원은 받은 적은 없어요. 다행히도. 네, 여기는 네, 그렇게까지는 사람들이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꽤 빈번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을 그만두는 친구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미국 공무원의 단점 당연히 있겠죠. 네, 민간 기업보다 월급이 좀 낮은 편이고 일 처리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막 좀 복잡하고 체제도 막 그렇다는 안 좋은 인식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공무원이 한국처럼 한국이 지금 어떤지 모르겠네요. 인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고 하지만 저는 안정성, 또 연금, 의료보험, 그 다음에 work-life balance 이런 거를 생각하면 저한테는 꽤 만족스러운 직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잘릴 일이 없잖아요. 미국은 그냥 하루아침에도 잘리는 거 아시죠? 네, 그런 유튜브 영상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미국 공무원의 현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조금 내용이 많을 수도 있는데요. 그냥 재미로 들어주시고 또 나라마다 주마다 부서마다 제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오늘 내용이 미국 공무원 전체를 대표하는 거는 아닙니다. 네, 어디까지나 제가 경험한 것이고요. 그래도 한국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으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미국에서 사시는 우리 한인분들 공무원에 지원하시는데도 도움이 조금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혹시 여러분이라면 연봉이 좀 더 높은 대신 잘릴 위험이 있는 민간 기업과 안정적인 공무원 중 어떤 직장을 선택하시겠어요? 이것입니다. 뭐 약간 그 A, B, A 버전, B 버전 뭐 약간 이런 건데요. 이제 어느 라우트를 택할 것인가?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전 다음 영상에서도 미국 공무원의 현실과 또 경제적 자유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계속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네, 긴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